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미시경제학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대부분 다 배웠습니다. 그 외환 시장도 하나의 시장이에요. 그러면 달러가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서 달러를 사고 그다음에 달러를 공급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달러를 공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외환 외환 시장에 들어가서 원화를 살 수도 있고요. 여하튼 우리가 국내에서 열리는 외환 시장을 이제 달러가 거래되는 시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기본적으로 원화라고 합시다. 죄송합니다. 예. 국내에 이제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원화로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일까요? 외국 투자자들일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은 경우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투자자들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물품을 외국에 수출을 하고 달러로 그 대가를 지급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급받은 달러를 이제 원화로 바꾸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들어와서 달러를 주고 이제 원화로 바꾸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금융상품 투자자들과 그 다음에 교역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실제로 환율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도 당연히 외환시장에 참가할 텐데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물론 많지만 환율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환율에 정말 큰 영향을 주는 참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드에 참여하는 사람이죠. 상품 거래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 상품 거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인데요. 그렇다면 한국과 US 사이의 환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팩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실제로 거래가 되는 금융 상품 혹은 상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들, 우리가 수입하는 상품들,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이 미국이나 외국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럼 실제로 맥도날드의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식료품들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생산하는 보통 주로 우리가 수출하는 상품들,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환율에 영향을 줘요. 실제로 우리가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스마트폰을 판매를 합니다. 판매 대금을 달러로 받을 거예요. 그러면 국제 통화로 받을 테니까요. 외환 시장에 가지고 와서 원화로 바꿀 수 있잖아요.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재화들은. 그런데 문제는 국내에서 외국으로 수출되지 않는 그런 재화들, 주로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상품들은 서비스 상품들은 사실 외국으로 수출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서비스 섹터가 굉장히 커요. 어떤 국가는 서비스 부문이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서비스 부문이 국내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외환 시장에는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국가의 GDP를 측정을 할 때 외환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환율을 사용할 경우에 실제로 서비스 부문은 외환 시장에 잘 반영이 되지 않아서 서비스 부문이 큰 국가들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시장 환율을 적용할 경우에 그 국가의 GDP가 잘못 측정이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PPP 환율을 사용을 해서 한국과 멕시코의 1인당 소득을 한번 US 달러로 환산해 볼 텐데요. 한번 결과를 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썼는데요. 대표적인 번들이 바로 버거 앤 프라이즈, 원 버거 앤 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PPP 환율을 제가 OECD 데이터, Purchasing Power Parity 데이터를 제가 찾아봤더니 2019년에 US 달러 1달러는 850원 정도였었어요. 실제 시장 환율과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US 1달러는 사실 850원 정도의 구매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PPP 환율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이 환율을 적용을 해서 한번 한국의 2019년 1인당 GDP를 US 달러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보면 환율로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원화로 표시된 1인당 GDP를 이제 환율로 나눠주는 건데 전부 다 환율이
낮아졌어요. 다시 말하면 원화 가치가 올라간 것이고 분모가 전보다 작아졌으니까 한국의 1인당 GDP는 전보다 더 커지겠죠. 그래서 4만 4천, 4만 3천 한 600달러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멕시코도 보면 환율은 한 9.2127 페소 정도 돼요. 2018년 기준으로 OECD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9.127 페소로 나눠주면 똑같이 분모가 더 작아지잖아요. 자, 그러면 멕시코의 1인당 GDP를 US 달러로 PPP 환율을 사용해서 변환해 보면 2만 달러가 돼요. 아까 시장 환율을 적용했을 때 얼마였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 9,67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PPP 환율을 쓰면 2배로 커지는 거예요. 2배 이상 늘어납니다. 한국도 물론 높아져요. PPP 환율을 쓰면 1인당 소득 수준이 확 올라가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 보통 소득 수준이 보통 낮은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인건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이버 코스트가 비교적 낮습니다. 노동 소득이 비교적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낮아서 보통 노동 집약적인 산업인 서비스업의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해외 여행을 다녀보실 때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좀 낮은 곳에 가보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싸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물가 수준이 낮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전을 해서 그 국가에 여행을 가보면 비교적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보다 조금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비스 부분에서 보통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 제품의 가격이 낮은 것이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서비스 부문이 비교적 또 큽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특징은 서비스 부문이 비교적 커요. 노동 비용이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들 국가들의 서비스 부문은 비교적 크고 이들 국가들의 GDP를 측정을 할 때 시장 환율을 써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은 제대로 GDP에 포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US 달러로 환산을 할 때 환율이 서비스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 부분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GDP가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PPP 환율을 사용하게 되면 US 그 다음에 그 여타 국가들 사이에 이제 소득 격차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PPP 환율을 쓰면 4만 3천 정도 되는데요. US가 얼마였었냐면 US가 6만 5천 정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격차가 시장 환율을 쓸 때보다는 많이 줄어듭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러한 차이가 사실 소득 격차가 PPP 환율을 쓰면 왜 줄어들까? 왜 그러냐면 시장 환율을 가지고 한 국가의 소득 수준을 US 달러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서비스 부분에서 비교적 저평가된 재화와 서비스들이 GDP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환율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환율은 사실 두 국가의 화폐의 교환 비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1달러 주면은 원화로 얼마를 줄 것인가 일종의 교환 비율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교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제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수출 수입이 되고 있는 제조업이라든가 금융 상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외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실제로 서비스업 뭐 헤어컷 같은 거 사실 이거는 그 나라에 가서 그 헤어컷 서비스를 구매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헤어컷 서비스는 결국 여행을 가야지만 할 수 있는 건데 헤어컷을 사겠다고 사실 뭐 달러로 환전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하지 않으니까요.